현재 인도네시아에서 KF-21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한국에 1조 7천억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천억 원 미만으로 8천억 원 가량이 연재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한국에 대해서 이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결국 꼼수 부리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강력 대응할 방지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프라보워 국방 전 장관인데, 그런데 이제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라보위 전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보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분담금을 왜 갑자기 납부한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선을 한 달여만 남겨두고 한국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프라보위 국방장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프라보위 국방장관은 한국에도 방문했었고 KF-21을 잠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사면임을 한 수가 없어 자기 대통령에는 프라보위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그는 국방장관을 오랫동안 역임했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프라보위에 대해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으며, 얼마 전에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그와 함께 식사했다는 정보가 유출되면서 중립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편들면 안 되고, 또한 프라보워는 정당도 다른데 어떻게 오찬을 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식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을 하라고 힘을 실어줬다면 말이 말릴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웃긴 것은 프라보위 후보자의 대선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프라보워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모습인데요. 조코위도도와 프라보위는 대선을 놓고 다투었던 다른 정당의 사람인데 막상 대선 때 되니까 손을 잡고 있는 요상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맥락을 세습해 이어가려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프라보위는 또 자신이 대통령을 한 다음 조코위 아들이 그 다음 대통령을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조코위를 꼬드겼을 것이고, 조코위는 자신의 지지율이 현재 70%로 매우 높으니 프라보워를 지지한 끓입니다.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인 한국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인데요. 프라보위 국방장관 시절에 한국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와서 뒤집어 쓰게 된 형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프라보워 국방장관과 대결을 하는 후보들은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파악했고, 프라보위 장관이 국방에 대해 어필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자 이들 후보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지에서 이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통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보라면서 프라보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대선 막바지에서 프라보위를 크게 곤란하게 한 한국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프라보위 후보자의 모습은 자신이 오히려 국방장관으로서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보워 장관 시절에는 특히 각종 군수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 F-15개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KF-21이나 기타 방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운 것이죠. 인도네시아 대선에 있어서 프라보워가 자신의 최대 업적인 방산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를 부각시켜서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국가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워가 강조하고 있는 행보는 최근 들어 한국에 매우 의문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KF-21 공통개발을 진행 중인 인니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액은 총 7억 3,450만 달러에 9,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인니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진 미라주 2005가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에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선명했습니다. 즉, 인니가 이제 공군 분야에서는 프랑스랑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이원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상황에 오래된 퇴물 전투기 30여 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번 구매를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프라보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선 정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중고방위 시스템은 사지 말라고 감조했습니다만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마이웨이이며 대통령의 말을 대부분 무시하고 방산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하빕 보우카로바라는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며 그가 프라보워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뒷돈을 받을 협의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이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주변의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홍보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를 수도 있기에 오랜 기간 국방에 재임한 그의 행동을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다른 후보들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한국에 대해서 파고들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대선에서 다른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 아니스 바스웨다는 프라보워가 한국과의 방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집중주궁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사업을 계약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 후보는 프라보위 장관이 한국과의 KF-21 계약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며 이것이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방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명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된다면서 오히려 조코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조코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임기 말인데 70%에 달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색채가 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위 후보자는 자신의 국방장관이라는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말 수 없는 이권을 챙겨왔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매우 좋은 파트너를 홀대하고 결국 말레이시아에 빼앗긴다는 말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연달아 한국의 배터리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이인 빌딩을 삼성물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완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러한 한국의 공장과 건물 완공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분야에서도 김판곤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며 국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프라보위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 크게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시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또한 LG엔솔을 통해서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기획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칫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는 내십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국면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릅니다. 1대1로의 주요 거점으로 프라보위를 포섭하면 앞으로 저절로 중국에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고 프라보위 국방은 결국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기에 중국과도 더욱 밀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인식이나 하고 한국과 기회를 상당히 추구해 왔습니다만 프라보위는 한국과 척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여론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는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KF-21 사업도 망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는 좋지만은 사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에 상대방 후보들은 프라보위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한국을 통해 하고 있으며 자칫 한국 이슈 때문에 대선에서 몇 %를 잃게 된다면 대통령에 낙선할 가능성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프라보워 전 국방은 자신의 국방 업적을 내세우다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뒤돌수를 친 프라보위 전 국방장관이 과연 대선의 한국 이슈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프라보위 전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국과의 키를 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올해 분담금을 결제한다며 약 1,000억 원을 준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양산을 앞두고 전억 원을 지불하며 이것이 2024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한국을 우롱하는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8천억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전억 원을 2024년에 준비했다는 것은 찔끔찔끔 납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며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와는 더 이상 KF-21 현업을 하지 말라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많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더 이상 이런 일에 기력을 소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국의 2024년 방산 대박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됨을 기원함과 동시에 유럽 분수시장의 최대 라이벌 독일과 한국의 정면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은 대규모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대한민국의 K9이 독일의 PC-2000을 또 한 번 제압하고 도입이 확정된 것인데요. 2024년이 시작하자마자 올해 최대의 방산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루마니아의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디펜스 로메니아에서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이던 155mm 자주포 입찰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거의 45% 정도 늘어난 약 208억 달러, 한화로 27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루마니아는 육군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3개 편대를 구성할 54대의 신규 자주포들 도입할 계획이었던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대와 18,000개의 포탄과 27개의 예비 총열을 도입하기 위해 약 8억 5천만 유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네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참가했었지만 거르고 걸은 끝에 최종 후보로 독일의 PC-2000과 한국의 K9 썬더 그리고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 세 후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T-155는 사실상 K9의 파생형 자주포이기에 논외로 치고 사실상 독일과 한국의 10일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PC-2000가 K9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도 가격과 납품 및 운용성 문제로 번번이 대결에서 패했던 독일은 이번에야말로 어떤 조건이라도 충족시켜 주겠다고 이들 악물고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끌과는 이번에도 한국의 승리였죠. 루마니아는 가장 적합한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선정 기준으로 기술 점수를 70 가격 점수들 30으로 잡고 루마니아 현지에서 각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사 테스트에서는 사실상 무승부가 나왔었는데요. 각 자주포의 정확도는 모두 매우 뛰어났고 발사 속도와 포탄 적재량에 있어선 PC-2000과 K9보다 우수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산악 지형에서 더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준 것은 K9였습니다. PC-2000의 경우 평지 기동에서는 우수했으나 산악 기동에서는 K9의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기동하도록 만들어진 K9과 평야가 대부분인 독일 자주포의 차이였죠.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가격과 납품이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K9의 압승이었습니다. PC-2000가 아무리 뛰어난 자주포여도 그에 못지않은 K9의 3배나 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었죠. 납품 속도 역시 두말할 것 없는데요. 한화는 이미 여러 차례 유럽 국가들의 K9 수백 대를 납품하며 놀라운 배송 속도를 증명해냈고 반면 독일은 독점적인 지위와 이유에서 자신의 위치들 믿고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을 뒤통수 쳐온 전가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패배했던 독일은 드디어 학습을 한 것인지 이번에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루마니아의 요구에 따라 신속한 납품을 약속하며 루마니아의 마음을 돌리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루마니아가 제안한 조건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4일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특정 납품 시기까지 53원의 물량 전체 공급을 마칠 것, 만약 납품이 늦어질 경우 금액의 0.1%에 달하는 페널티를 매일 부과하겠다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빠듯하게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독일로선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한화는 뭐가 어려운 조건이냐며 흔쾌히 승낙해버리며 독일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도 납품 기한을 늦추기는 균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기 납품까지 진행할 수 있는 한화이기에 가능한 팩이었죠. 그리고 이는 한화가 폴 포지션 볼 포지션, 입찰 레이스에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조건이 독일에게 특히 까다로웠던 부분은 루마니아가 현재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자주포에 사용할 고폭탄 및 연막, 조명탄, 훈련탄까지 수만 발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국 군대가 쓸 155mm 포탄도 바닥나게 생긴 독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한국으로선 여유롭게 해결이 가능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루마니아가 K9에 이어 새로운 한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루마니아 방위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무기 구매 목록에 K9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 K239들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각광받는 포병 무기가 된 다연장 로켓. 그 중에서도 천무는 미국의 HIMARS와 함께 세계 2대 다연장 로켓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 2배에 달하는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로켓탄, 미사일을 탑재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술탄도 미사일 KTSSM을 탑재할 시 사거리가 300km 7가지 늘어나 하이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을 뿜어낼 수 있죠. 최근에는 폴란드와 사우디, UAE에 도입되었고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실전까지 경험하며 더욱 각광받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죠. 루마니아에서도 하이마스보다 강력한 화력에 4배나 저렴한 천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 K9과 함께 약 180대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 운용국으로 합류한 루마니아. 특히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된다면 K9의 10번째 운용국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루마니아 군에서 K9를 도입하겠다고 잠정 결정했던 것인지 K9 사용국들의 모임인 K9 유저클럽에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됐었던 K9 유저클럽에 루마니아 측 군사 관계자들도 참가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국가들의 군사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K9 실전 운용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검증받는 회의입니다. 미군에서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여러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 그룹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및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K9를 운용한 데이터들 수집하여 K9 자주포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거듭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죠. 각국 군 관계자들은 K9의 압도적인 성능에 엄지를 치켜 세웠고 한화에서 제시한 K9의 미래 계획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핀란드 페카 키누넨 중령은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고 노르웨이군의 포병학교장인 크리스찬 리엔 대령은 K9 자주포 배치로 노르웨이 포병 전력은 한층 향상됐다며 무엇보다 북유럽의 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이나 화력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포병 장비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화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유럽의 K9 예비부품 센터 개설을 약속하며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K9의 후속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사들 밝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합류하며 자주포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이 독일을 제압하고 유럽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강산의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독일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에게 남은 수는 루마니아에서 자주포에 이어 진행 중인 장갑차 사업만이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30억 유로 약 4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IFV 29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FV란 전투도 가능한 병력 수송 장갑차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차만큼이나 중요한 기갑 장비로 각광받게 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IFV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두 장갑차가 한화의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랭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레드백이 호주에서 링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IFV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갑명가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호주에 이어 독일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에서까지 진다면 가장 큰 유럽 시장까지 빼앗길 수 있어 독일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레드백은 이미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들 진행했으며 기동성, 방호력,
화력은 물론이고 고무 궤도로 확보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호주에서의 패배를 교훈으로 절치부심해서 루마니아 사업에 임하고 있으나 이번 K9의 승리로 레드백의 승리 역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한국의 강점은 K9과 레드백의 제조사가 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레드백의 경우 K9과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 요소를 통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PC-2000을 제작하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KMW가 링스를 제작하는 라인메탈은 독립된 별개의 업체이며 당연히 파워팩도 각각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무기들을 채택할 경우 2개의 공장과 2개의 정비창을 마련하고 2개의 업체와 협상해야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모두 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 도입에도 앞서 호주 육군에서 K9를 도입해 레드백을 도입하면 장비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K9 도입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육군 전체가 한국 무기로 도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세가 점차 러시아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군 현대화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자주포, 장갑차를 포함한 신규 방산 계약들을 모두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22 폴란드 방산 계약에 비견될 제2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틴의 폭주와 함께 그가 핵버튼을 만지작거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 강력 비판하고 우크라 합병선언을 인정 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러시아의 사기 같은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 합병을 위해서 가스관을 폭발시키고 혼란을 가속화한다며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무기를 지원했으며 또한 이회가 추가로 120억 달러, 약 17조 원이 넘는 지원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러시아를 몰아내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구형 무기 재고를 상당히 소진하여 포탄의 경우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무기를 투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것으로 러시아는 더욱더 전선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래식 전력을 미국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투입만 해도 전쟁 후반 러시아가 상당히 밀려났는데 이제 미국의 신형 무기를 슬슬 투입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순식간에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한국의 무기도 일부 체코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체코 현재 매체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종합적으로 무기 지원이 거의 없는 러시아의 패배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러시아는 신속하게 루안스크 등 동남부 지역을 강제 투표로 합병해버린 것이고 푸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합병된 지역을 수복하러 미 첨단 무기를 들고 우크라군이 들어올 때 핵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00% 미국의 사전 파악이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준비하는 신용만 해도 미국은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도 푸틴에게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해야 한다고 부축합니다.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최근 방사능 제거제라는 요오들을 이례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을 쓰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자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두뇌에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 의회도 이제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억제 수단인 무기 공급 협상에 금주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금주 미 대만 국방공업회의가 미 버지니아 주에서 백악관의 군사 안보 관련 타이거 팀이 직접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가장 거슬리는 행동을 즉각 선보인 모습인데요.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의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사에 의형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킬 이상의 쥐랑3 탄도 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는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면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잠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바로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을 공급 확대하며 다방면에서 중국을 묶어두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호주에 공급되는 핵잠은 핵탄두 탑재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계에서는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에는 최종적으로 핵탄두가 위기 상황에는 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핵잠은 그 어느 국가에도 내주지 않다가 중국의 이러한 대륙간 핵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즉각 오커스를 통해 핵잠 공급 의사를 밝힌 것이고 중국은 이번 주에도 그에 대해 또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들도 핵잠을 운용하면서도 다른 나라는 핵잠을 쓰면 안 된다면서 내로남불의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왕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중국 대사는 66차 IAEA 총회 폐막 직후에 많은 회원국이 오커스 3개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따른 핵 확산 위험에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미국이 호주에 고농도 우라늄을 전달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미국의 오커스 핵잠 제공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조코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부탁을 듣고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하긴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에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터부터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 있는데 전 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패트리어트를 5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도착을 안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폴란드는 한국에 25조 원가량의 무기 주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현재 미 방산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핵잠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언제 그것이 시작될지도 가능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재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 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에 좀 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등 군사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관련의 시간을 잘 지키는 점을 거론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문제없이 인도하는 등 조선업에서도 최고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도 동맹들의 파위 증강을 위해 한국을 통한 핵잠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터부터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 측에 평균 1년에 잠수함 한 척을 공급하는 7년 플랜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은 최근 폴란드 이후 한국이 선보이는 특급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분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의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RA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통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 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 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